왜? 아버지를 두고 갔어.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 좀 해. 나도 사람이라고요.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표정도 시선도 마음도. 나도 사람이라고요.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민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숨을 한 번 삼킨 뒤 물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그러나 서연은 그 질문 앞에서도 한숨만 내쉬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사람처럼, 이미 모든 결론을 정해둔 사람처럼. 그냥 끝내자. 오늘부로.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갈라놓았다. 소리 하나 움직이지 않고 숨조차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나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민호가 내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나오던 날이다. 오래된 보일러가 내쉬는 쇳내가 자꾸 코끝에 맴돌았다. 나는 그 방에 10년 가까이 살았다. 문을 닫고 한 번 숨을 들이쉬면 먼지 냄새와 눅눅함이 금세 폐속까지 차올랐다. 그래도 내 공간이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리며 울었다. 겨울이면 더 심했다. 바닥에 찬 기운이 뼈로 스며들었고 설거지 몇 번만 해도 숨이 차올랐다. 민호는 그 모습을 몇 번 보고 나서야 결심한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위험합니다. 혼자 계시면 넘어지기라도 하실까 제가 잠이 안 옵니다. 분명 아들의 진심이었다. 그런데 목소리 끝이 어쩐지 가벼웠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누구 눈치인지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다. 그 집에 들어선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나를 감싸며 올라왔다. 부엌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식탁엔 반찬 몇 가지가 곱게 놓여 있었다. 집은 작은데 정리 상태는 말끔했다. 손때가 적은 흰색 가전들, 아이 장난감 몇 개, 벽에 걸린 스케줄표까지. 젊은 부부의 집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있었다. 거실 창가 쪽, 커튼 옆에 비스듬히 놓인 낡은 등받이 의자 한 개. 가죽이 벗겨져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등받이를 누르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보였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저기 앉으세요. 오래돼 보이지만 저 의자가 집에서 제일 편합니다. 나는 의자 앞까지 천천히 걸어가 손으로 등판을 쓸어보았다. 가죽 조각이 손바닥에 걸릴 만큼 해져 있었다. 살짝만 힘을 줘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앉았다. 등을 기대는 순간 의자는 길게 신음하듯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거의 동시에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아주 짧게 손을 멈췄다. 그 순간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서연이 고개를 들고 나를 봤고 다시 눈을 피하며 조용히 물을 틀었다. 조심스러운 사람의 동작이었다. 저녁 식탁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민호는 기운을 내보려고 몇 번 이야기 꺼냈지만 말이 끝날 때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더 크게 들렸다. 서연은 반찬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거 제가 처음 해본 건데 혹시 싫어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맛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반찬까지 얻어먹는 게 어디냐. 입맛에 꽤 맞는 맛이었다. 하지만 내 말투가 서연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미 느껴졌다. 밥을 먹는 동안 그녀의 발끝이 자꾸만 움직였다. 의자 아래에서 살짝 다리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고 의자를 뒤로 밀었다가 조금 끌어당기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나는 다 보였다. 식사 후 민호는 급히 설거지를 하러 달려갔다.
서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방은 이쪽이에요. 좀 좁으셔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좁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 말 속에 담긴 힘겨움이 귀에 더 오래 남았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문이 살짝 닫힌 채 그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확한 단어는 없었지만 한 문장은 또렷하게 들렸다. 나 이렇게 오래는 못 살아. 민호가 뭐라 대답했는지도 들렸다. 조금만 더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하니까. 그리고 잠시 침묵 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왔다. 당신이 어쩔 수 없었던 만큼 나도 어쩔 수 없을지 몰라. 나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거실 의자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의자는 또 삐걱거렸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다. 이 집에 내가 들어온 게 맞는 선택인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생각했다. 그래도 아들 집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날 밤 의자에 삐걱거리는 소리는 유난히 길었다.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밝히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굳어있는 느낌이라 한번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니 서연이 식탁 앞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밥솥을 열어 국자를 넣는 순간 김이 훅 올라오며 뜨거운 냄새가 퍼졌다. 여전히 따뜻한 아침 준비였다. 서연은 나를 보고 웃음 비슷한 표정을 만들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웃지 않았다. 아버님, 일어나셨네요. 밥 금방 해요. 그 말 뒤에 아주 작은 숨이 들렸다. 금세 사라져버렸지만 분명 귀에 닿았다. 억지로 참아낸 한숨이었다.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침 준비를 이렇게 일찍부터 하는구나. 내가 좀 도울 게 있을까?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더 힘들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말투를 들으며 천천히 의자로 걸어갔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순간 의자는 오늘도 약속이라도 한 듯 긴 소리를 냈다. 삐걱. 그 소리가 마치 집안 전체를 깨우는 것처럼 울렸다. 그러자 서연의 숟가락 돌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나는 순간 의자를 살짝 앞쪽으로 옮겼다. 그런데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또 한 번 소리를 냈다. 서연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 작은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식탁에 밥이 두어 개 놓이고 민호도 방에서 나왔다. 서연은 민호에게만 조금 더 밝게 말투를 바꿨다. 여보, 아버님 먼저 드시게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침 잘 드셔야 하루가 버텨져요. 나는 웃으며 밥을 떠입안에 넣었다. 입맛은 괜찮았다. 그런데 떠먹을 때마다 서연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릴까, 떨어뜨릴까, 혹시 냄새가 나진 않을까? 그런 불안이 담긴 시선이었다. 수저를 놓고 물을 마시는데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어제 좀 불편하셨나요? 아무래도 두 분 사시던 곳이랑 환경이 달라서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은 분명 배려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 자체가 조심스러운 문제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아니다. 난 잘 잤다. 방도 따뜻하고 뭐가 불편한가. 몸만 편하면 됐지.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 뒷모습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눈치를 살피며 내게 말했다. 아버지, 서연이가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애도 돌보고 좀 많이 지쳐 있긴 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고는 한숨을 삼키듯 말을 멈췄다. 나는 그 한숨이 더 마음에 걸렸다. 식사 후 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좁은 원룸형 공간 사이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고 햇빛은 차갑게 땅을 비쳤다. 그때 작은 냄새가 코를 치고 지나갔다. 쑥 냄새 같기도 하고 습한 나무 냄새 같기도 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서연이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그 순간 집안에서 또 한 번 서연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한 번, 그리고 조금 뒤에 더 깊은 한 번.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다. 그러나 마음속 한 곳에서는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민호가 나왔다. 아버지, 점심때는 제가 뭐 준비해 볼게요. 서연이 오늘따라 조금 예민한 것 같네요. 예민하다는 말.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모신 집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며느리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나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민호야, 나 때문에 서연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내 몸이 이래서 참 미안하다. 민호는 긴 숨을 뱉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탓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맞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 집의 균형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나에게도 스며들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집 공기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불편한 기색을 꾹 누르던 서연이 어느 밤 민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나 이렇게 오래는 못 살아. 그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다. 나는 그때만 해도 몰랐다. 그 한숨들이, 그 작은 정적들이 곧 우리 가족의 삶을 통째로 흔들게 될 줄은.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들리던 서연의 한숨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소리가 되었고 식탁에 놓이는 반찬은 점점 단순해졌다. 민호는 일을 더 나가기 시작했고 집에 남아있는 시간은 대부분 나와 서연뿐이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다. 신발 소리조차 크게 나지 않도록 바닥을 스치듯 걸었고 작은 기침도 화장실 문을 닫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서연이 식탁 위에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님, 이 약 드셔야 해요. 무릎하고 허리. 그러니까 좀 몸을 아껴야 하세요. 약봉지를 펼치는 손놀림이 너무 빨랐다. 마치 무언가를 털어내듯 빠르게 흔들렸다. 내가 약을 하나를 집어 삼키자 서연은 그제야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의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어쩐지 눈에 보였다. 그날 오전 민호가 일을 나간 뒤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님, 점심 전에 마트 좀 갈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드릴게요. 문득 이상했다. 서연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오늘따라 화장도 얇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묶었다. 평소와 사뭇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공기도 쐬고 해야지.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앞서 걸었고 나는 그녀의 보폭에 맞추려 천천히 따라갔다. 마트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다. 오븐빵 굽는 냄새와 세제 향이 뒤섞여 특유의 향을 냈다. 사람들 구두 소리, 계산대에서 찍히는 바코드 소리, 아이들 뛰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서연의 발걸음만 유난히 빠르게 들렸다. 푸드코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말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국수 하나 사올게요. 따뜻한 거 드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순간 또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마트의 수많은 소리에 묻힐 법한데 이상하게 그 소리만 내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서연은 음식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앞에 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국수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멸치 육수 향이 진하게 코를 찔렀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한 가닥 떠먹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런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서연이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안 먹니? 서연은 미소만 지었다. 입술 끝만 살짝 올라갔고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저는 배 안 고파요. 아버님 드시는 거 보고 있을게요. 이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서 걸렸다. 보고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먹는 척하며 서연을 힐끔 봤다. 그녀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무릎이 묘하게 저려왔다.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국수를 먹는 손길이 잠깐 멈췄다. 서연이 말했다. 아버님, 저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렇듯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뒤돌아선 후 빠르게 걸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그 뒤로 푸드코트 전체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울음, 사람들의 대화까지. 그 소리들이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둔탁해졌다. 나는 손가락을 실룩이며 의자 등받이를 두드렸다. 삐걱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다. 등받이에 낡은 가죽 조각이 손끝에 걸리면서 묘한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서연이 떠난 자리, 빈자리 하나, 식지 않은 국수 한 그릇.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또렷한 그림처럼 떠올랐다. 혹시 오늘이 그날인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모든 기운이 그리로 향하는 것 같은 느낌. 다시 한번 의자 등받이를 밀어봤다. 더 크게 삐걱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주저앉았다. 서연이 정말 돌아올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에도 나는 그녀를 원망하는 생각보다 내가 혹시 너무 오래 머물렀나? 내 존재가 이 집을 짓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서연이 화장실로 사라진 뒤 나는 푸드코트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국수는 점점 식어갔고 이어폰을 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가득 차올랐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지고 내 앞에 테이블만 뚜렷하게 보였다. 그 위에 놓인 젓가락, 김이 사라진 육수, 그리고 빈 의자 하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서연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라졌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푸드코트 출입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바닥 타일이 차갑게 느껴졌고 다리가 시큰거려 한 걸음 내딛는 데에도 힘이 들었다. 겨우 몇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숨이 찼다.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지 새삼 느껴졌다. 출입구 앞에서 멈춰섰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혹시 서연이 보일까 눈을 크게 뜨고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았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그때 문득 딸 민정이가 생각났다. 서울에서 사는 내 딸. 나는 마치 마지막 끈을 잡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다. 민정아, 나 지금 마트에 있는데 서연이가 어디 간 건지 모르겠다. 잠깐 다녀온다더니. 민정은 말을 끊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런 일은 민우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멀리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당황해 더듬거렸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러나 민정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저 지금 진짜 바빠요. 아버지, 민우한테 바로 전화해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다. 귀에 남은 건 짧은 통화음뿐이었다. 딸과의 대화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적이 있었던가. 내 2손이 허공에 매달린 듯 허전했다. 나는 다시 푸드코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돌아오니 의자가 나를 기다리듯 그 자리에 있었다. 낡은 등받이 의자. 조금만 힘을 주면 삐걱대고 오래 앉으면 금방 허리가 아픈 그 의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의자를 향해 갔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처럼 느껴졌다. 앉자마자 등받이가 신음하듯 울었다. 삐걱. 그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다. 내 귀 가까이에서 울리는 것처럼. 그때였다. 서연이 나타났다. 멀리서 걸어오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안도하며 손을 들려다 말았다. 서연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했다.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화장실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나는 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나도 금방이라 생각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붙여놓은 스티커 같았다. 눈은 웃지 않았고 손끝도 떨리지 않았다. 너무 차분했다. 그때 주변 가게에서 의자가 한 개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쿵 하고 울리며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떨리는 사람은 나뿐인데 왜 서연은 저렇게 차분한 걸까? 민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먼저 말했다. 아버님, 민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걱정해요. 저 금방 왔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말의 힘은 단단했다. 마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나는 의자 등받이에 다시 몸을 기댔다. 등판은 여전히 거칠고 가죽 조각이 손끝에 걸렸다. 이 의자를 버리고 새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런데 곧바로 떠올랐다. 혹시 이 의자가 아니라 내가 버려져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이 집의 균형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건가? 서연이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님, 이제 가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몸은 무겁고
의자 다리는 가벼웠다. 의자와 나는 너무 닮아 있었다. 낡았고 조심해야 했고 누군가가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기울어지는 존재. 그때는 몰랐다. 이날의 작은 떨림들이 결국 우리 가족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서연은 앞에서 묵묵히 걸었고 나는 뒤처지지 않으려 발끝에 힘을 주었다. 몸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빠른 속도로 어딘가 기울기 시작했다. 마치 벽돌 더미가 천천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거실에서 쉬세요. 저는 저녁 준비 좀 할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따라 의자 색이 더 바래 보였다. 등받이에 손을 얹자 가죽이 미세하게 들썩이며 시큰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다.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화면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통 서연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오갔다. 문득 아까 푸드코트에서 서연이 보였던 표정, 걱정도 당황도 미안함도 없는 그냥 오래전부터 마음을 다 비워놓은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의자의 삐걱거림이 더 크게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짧고 무겁게 울렸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왔냐? 오늘도 고생 많았다. 민호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가 거실로 들어오자 서연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여보 왔어? 씻고 와. 저녁 거의 다 돼가. 그 말투는 평소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틀어져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공기. 그걸 나는 느꼈다. 민호는 손을 씻고 나와 텔레비전 근처로 와 앉았다. 나는 민호의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민호야, 서연이 괜찮아 보이더라. 민호는 잠시 TV 화면을 쳐다본 뒤 대답했다. 아버지, 요즘 서연이가 힘들어요. 회사도 그렇고 아버지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진 민호의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래도 서연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상한 행동 같은 거 할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민호의 말 뒤로 따라붙은 공백이 그저 공백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설득처럼 들렸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밀어내기 위해 그 빈칸에 말로 벽을 쌓는 것처럼. 저녁은 조용히 흘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정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꼭 필요한 말만 했다. 민호도 말이 많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등에는 관절이 욱신거려 오래 눕기 힘들었고 계속 뒤척이자 허리가 찌릿하게 아팠다. 나는 결국 일어나 거실 의자에 다시 앉았다. 등을 살짝 기대자 의자는 한번 크게 소리를 냈다. 마치 이제 곧 부서질 것이라고 알리는 듯한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서연의 발걸음이 종종 걸음이었고 민호는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만 놓여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미역국. 평소보다 줄어 있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님, 오늘 제가 마트에 다시 들러야 해서요. 잠깐 같이 가실래요? 어제 못 산 게 있어서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민호도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러웠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같이 가는 건 괜찮겠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럼 아버님이랑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불길한 예감이 계속 떠올랐지만 그 예감을 말로 옮길 수는 없었다. 집을 나서며 신발을 신는 동안 서연의 손놀림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트에 도착해 나는 의자에 앉았다. 푸드코트의 소리들이 귀에 스며들었다. 아이 울음, 휘파람 같은 전자음, 계산대에서 울리는 삐소리. 그 소리들과는 달리 내 숨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이 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놓았다. 아버님 드세요. 저는 잠깐 다녀올게요. 나는 국수를 바라보다 젓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김이 사라져 갈수록 마음속에서도 어떤 열기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서연이 돌아서서 걸어갈 때 나는 그녀의 발목 뒤에서 묘한 단단함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다. 내 앞에 남은 건 식어가는 국수 한 그릇, 의자에 삐걱거리는 등받이, 그리고 그 등받이 위로 무겁게 내려앉는 내 두 손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오늘이 결국 그날이라는 것을. 나를 기다리는 건 돌아오는 발소리가 아니라 멈춰있는 시계 같은 정적이라는 것을. 국수 그릇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어디가 목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뒤섞였다.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가 저려 잠시 주저앉았다. 바닥에 타일이 서늘했고 신발 바닥을 통해 냉기가 그대로 발목까지 올라왔다. 마트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푸드코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 유모차 끄는 바퀴 소리, 점원의 웃는 목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내가 기대 서 있던 테이블은 그대로였고 서연이 앉았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체온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어디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서연을 못 찾겠다. 조금 다녀온다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거기 그대로 계세요. 금방 갈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제야 내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다. 손등이 떨리며 미세하게 떨렸고 눈앞에 조명이 번져 보였다. 잠시 후 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숨을 몰아쉬며 내 앞에 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버지, 서연이 어디로 갔어요? 나는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쪽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는 않았다. 민호는 그 길로 곧장 뛰어갔다.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다. 그러나 몇 걸음도 채가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 옆 난간을 붙잡았다. 한참 뒤 민호가 얼굴이 하얘져 돌아왔다. 없어요. 화장실에도 없고 전체 층을 다 돌아봤는데도. 민호는 말끝을 삼키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두려움이 내 심장에도 그대로 박혔다. 민호가 푸드코트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중년 여성분이 어르신 모시다가 사라지는 걸 보신 분 있을까요? 점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한데 사람도 많고 저희도 다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내 귀에는
당신이 찾는 사람은 이미 이곳에 없다. 라는 말로 들렸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의자에 앉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며느리분을 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나는 손을 들 힘도 없어 고개를 통해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 그 출입구 쪽 나 잠깐 앉아 있었는데. 경찰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혹시 며느리분이 평소에 어르신을 모시기 힘들어한다는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힘들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모시기 싫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힘들다는 말에도 수만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민폐였지. 오래 앉아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그 애가 고생했다. 모르겠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말하는 내내 목구멍이 뻣뻣하게 말라갔다.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얼얼해졌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혹시 CCTV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어르신께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봐도 괜찮을까? 아니, 봐도 되는 걸까?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CCTV 화면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엔 내가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는 모습, 서연이 다가와 국수를 놓는 모습, 그리고 서연이 뒤돌아서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서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걸었고 곧장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몸의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발끝부터 차갑게 굳어갔다.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호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눈앞 화면에서 내가 아주 작은 사람처럼 보였다. 등이 굽고 걸음은 느리고 주변 사람들 속에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남루한 노인. 그리고 그 옆을 떠나는 며느리. 나는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어제든 오늘이든 이 집이든 세상이든 어딜 가도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일단 귀가하시고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의지하던 의자 등받이가 크게 울렸다. 삐걱 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다. 민호는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에는 놀람, 분노, 불안,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깊은 절망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퍼져나갔다. 나는 느꼈다. 오늘 이후로 이 집, 이 가족, 내 인생은 이전과 전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온 뒤 나는 한동안 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몸이 막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는 내 팔을 붙잡고 거실까지 이끌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등받이가 길게 울었다. 삐걱 소리는 마치 오래된 문이 마지막으로 열릴 때 내는 신음 같았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서연은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다. 부엌에서 컵을 꺼내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말 좀 하자. 서연은 부엌에서 나오며 물컵을 내려놓았다. 표정은 변함없었다.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뭐려? 말할 게 뭐가 있는데요?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아버지를 왜 두고 갔어?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왜 그쪽 출구로 나간 거야? 서연은 짧게 웃었다. 비웃음도 아니고 억지 미소도 아니고 그냥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 결국 웃음과 한숨 사이 어딘가를 택한 표정이었다. 그만하자.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방안 공기가 갑자기 눅눅해졌다. 그 습한 공기가 기도까지 스며들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한다.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지. 내가 고생한 거 나 모르는 거 아니다. 서연은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손가락으로 두들겼다. 딱딱. 그 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저녁에 쉬고. 그런데 아버님 들어오신 이후로는 하루도 편한 게 없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반박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숨이 막힌다고요. 어쩌면 당신들도 나 몰래 나를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서연아, 말이 그게 뭐야? 아버지를 버리다니.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서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느꼈잖아.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봤잖아.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 아들로서의 부담,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 사이에서의 무력감. 서연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미워한 적 없어요. 다만 제 인생이 무너져가는 게 무서웠어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 목을 열었다. 서연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 정도로 힘든 줄.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놓인 것 같았다. 그때 민호가 커다란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서연도 잠시 동공이 흔들렸다. 하지만 불쾌함도 놀람도 아닌 마치 이미 준비하고 있던 답을 들은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심장이 깊은 곳에서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 한복판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봤다. 마치 이 집과의 마지막 연결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서연아, 그래도 우리 결혼 생활. 그래도 나쁘진 않았잖아. 서연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나쁜 게 아니라 버틸 수 없었던 거야.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기도 했다. 너 때문에 버틸 수 없었다는 말.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마치 먼지처럼 가라앉았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의자 등받이의 가죽 냄새만이 코끝을 스쳤다. 눈을 감으면 마트에서 멀어져 가던 서연의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집은 이제 과거로 남을 것이고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민호가 다시 내 쪽으로 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혼하면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죄책과 책임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힘겹게 손을 뻗어 민호의 손등을 잡았다. 민호야,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너는 내 삶도 있어야지.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잃을 순 없다.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버린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의 결말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버렸다.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정리하자. 오늘부로 우리 끝내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 나는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대었다. 등받이가 또 한 번 길게 울렸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길고 슬프게 느껴졌다. 이 집, 이 가족, 그리고 우리 셋의 관계는 그 순간 완전히 갈라졌다. 서연이 집을 떠난 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발걸음도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모두 무겁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책 한 권이 덮이는 순간처럼 자연스럽고 담담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공만 남았다.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자 그제야 민호가 내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표정은 비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져나갈 듯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먼저 물었다. 민호야, 괜찮겠냐?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민호가 아니라 세상에게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다. 누구에게 해명하고 싶은 걸까? 나에게일까? 서연에게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 한쪽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떠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등받이 의자. 가죽이 벗겨져 군데군데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등받이를 누르면 여전히 매섭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의자 앞으로 걸어가 손바닥을 천천히 올렸다. 가죽 표면에 남아있는 작은 흠집들, 오래된 상처처럼 자리 잡은 자국들. 내 손끝에 닿자 이상하게도 그 촉감이 내 피부와 비슷했다. 낡고 무르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한 살결. 민호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의자 버릴까요? 나는 대답 대신 의자 등받이에 살짝 몸을 실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컸고 금세 불안하게 흔들렸다. 더는 이 집을 지탱해줄 힘이 없다는 듯 신음을 내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보내자. 이제 그만 쉬게 해도 되겠다. 민호는 몇 걸음 다가와 의자 양쪽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의자를 들어 올리는 민호의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눈가엔 굳은 결심이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의자를 밖으로 옮겼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에 있던 오래된 냄새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혹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현관 앞에 내려놓자 의자는 기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약간 기울었다. 가로등 빛이 가죽에 벗겨진 부분을 비추자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주인의 뒷모습 같았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묘하게 울렸다. 민호가 말했다. 내일 청소차 올 때 내보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히 의자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오래된 구조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나를 둘러싼 세계의 한 장면이 마침내 내려갔다는 뜻이었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 소파도 테이블도 벽에 붙은 사진도 모두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집 전체가 조금 비어 보였다. 아마도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흔적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뒤 민호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내 몸이 불편하니 계단 없는 곳을 찾았고 부엌과 방이 붙어 있는 아주 조용한 집이었다. 짐을 옮기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일정한 소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겪었던 날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민호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잘 모실게요. 우리 둘 천천히 다시 살아봅시다. 나는 가방 끈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 집에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다. 좁지만 담백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곧장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바람엔 눅눅함 대신 가벼운 먼지 냄새가 났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았다. 어디에도 삐걱거리는 의자가 없었다. 어디에도 내 오래된 냄새를 싫어하는 눈빛도 없었다. 어디에도 조심스러운 숨소리도 없었다. 민호는 새로 산 의자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드리려고 샀어요. 많이 편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그 의자에 앉아보았다. 몸을 기댔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등을 깊이 눌러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마음 한쪽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진다. 민호는 그 말에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도 그래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은 의자가 아니라 돌봄과 책임이 더 이상 감당되지 않을 때 무너져 버리는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래 버티기만 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버리지 않고 버려지지도 않고 둘이서 천천히 기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엔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빛이 어쩐지 따뜻하게 보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온기였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아니,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장면 혹은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